그의 이름은 3번 바뀌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매우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이름으로 불리고 그 이름으로 기억되고 그 이름으로 세상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신의 진짜 이름을 모른다면, 태어날 때 누군가 지어준 그 이름이 비행기 안에서 사라져버렸다면. 제이슨 리, 32살, 시애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키 175cm, 검은 머리, 약간 처진 눈매. 스타벅스 라떼를 좋아하고 주말이면 조깅을 하고 가끔 부모님 댁에 들러 저녁을 먹습니다. 제이슨은 이 이름으로 학교를 다녔고 이 이름으로 친구들을 만났고 이 이름으로 첫사랑에게 고백했습니다. 제이슨, 저녁 뭐 먹고 싶어? 어머니 수잔이 부엌에서 묻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 전형적인 백인 중산층 가정의 따뜻한 어머니입니다. 뭐든 좋아요, 엄마. 제이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어로 자연스럽게 망설임 없이. 이것이 그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제이슨은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낍니다. 금발의 어머니와 백인 아버지 사이에서 자신만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압니다.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을, 한국에서 왔다는 것을, 6달 때 미국으로 왔다는 것을. 넌 우리가 선택한 특별한 아이야. 부모님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제이슨도 그것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사랑받았고 행복했고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입양이라는 사실은 그저 그의 삶에 있는 하나의 정보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매일 생각하는 것도 아닌. 하지만 30을 넘기면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썹은 누구를 닮았을까? 이 코는? 이 입술은? 혈육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이슨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이. 너 요즘 좀 이상해. 여자친구 에밀리가 말합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제이슨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나는 누구인가? 내 진짜 이름은 무엇인가? 왜 나는 버려졌는가? 이 질문들은 한밤중에 그를 깨웠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를 멍하게 만들었고 회의 중에도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이슨 리. 이것이 진짜 내 이름인가? 아니면 누군가 임의로 붙인 편의를 위한 이름인가? 어느 토요일 오후 제이슨은 부모님 집 다락방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제이슨, 거기 조심해. 오래된 물건들이 많아. 아래층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이슨은 오래된 크리스마스 장식과 앨범들 사이에서 낡은 갈색 상자를 발견합니다. 테이프로 여러 번 봉해진 상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상자를 열자 서류들이 나옵니다. 입양 관련 서류들. 제이슨은 이 서류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 숙제로 가족 역사를 조사하면서 한 번 봤었죠. 하지만 그때는 대충 훑어보고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제이슨은 서류를 하나하나 꺼냅니다. 입양 동의서, 건강 기록, 그리고 한 장의 노란 종이. 한국어로 빼곡히 적힌 문서입니다. 제이슨은 한국어를 읽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한가운데 손으로 쓴 듯한 한자와 한글이 보입니다. 네모난 칸 안에 또박또박 적힌 이름. 김민준. 제이슨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발음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민준? 이상한 기분입니다. 이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전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교과서에서 본 역사 속 인물의 이름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낯선. 왜냐하면 역사 속 인물은 적어도 이야기가 있지만 이 이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김민준. 이것이 내 원래 이름이었다고? 제이슨은 서류를 더 뒤집니다. 입양 기간의 기록, 항공권 폭사본, 그리고 한국의 고아원에서 보낸 짧은 메모. 영어로 번역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아이는 1991년 12월 15일 서울의 한 병원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담요에 쌓여 있었고 이름이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김민준. 생년월일 추정 1991년 6월경. 건강상태 양호. 부모 인적사항 미상.
부, 모, 인, 적, 사, 방, 미, 상. 이 한 문장이 제이슨의 가슴을 찢습니다. 그는 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렇게 문서로, 공식적인 문장으로 보니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미상. 알 수 없음. 존재하지 않음. 제이슨은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다락방의 작은 창문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천천히 흩날립니다. 제이슨! 어머니가 부릅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 노란 종이를, 그 낯선 이름을 계속 바라봅니다. 김민준. 이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 어머니였을까? 아버지였을까? 아니면 병원 직원이 임의로 붙인 이름이었을까? 이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이슨은 핸드폰을 꺼내 검색합니다. 김민준 의미. 한국어 이름 사이트가 나옵니다. 미는 백성, 준은 준수하다, 뛰어나다. 뛰어난 백성? 아니면 백성 중에 뛰어난 사람? 제이슨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뛰어나기는요. 버려진 아이인데.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누군가 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 아무리 짧은 시간이었어도 누군가 자신을 안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 그 사실이 제이슨을 흔듭니다. 그날 밤 제이슨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 입양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입양인 커뮤니티, 뿌리찾기 프로그램, DNA 검사 서비스. 화면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를 찾은 사람들, 찾지 못한 사람들, 찾았지만 거부당한 사람들, 그리고 찾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 제이슨은 새벽 3시까지 그 글들을 읽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희망적이고 어떤 이야기는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2024년) 봄, 제이슨은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자신과 닮았습니다. 처음으로 제이슨은 소수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검은 머리에 검은 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제이슨은 그 어느 때보다 이방인처럼 느껴집니다. 웰컴 투 코리아. 공항 직원이 영어로 인사합니다. 제이슨의 외모를 보고도 자동으로 영어를 쓰는 것입니다. 제이슨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제이슨은 입양기관에 연락합니다. 홀트 아동복지회.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입양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메일로 미리 약속을 잡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이슨은 기관의 오래된 건물 앞에 섭니다. 4층짜리 낡은 건물.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입구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좁은 폭도와 오래된 나무 책상들이 보입니다. 제이슨 리씨? 한국인 여성이 영어로 묻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작은 상담실로 안내됩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창문 밖으로 서울의 회색 건물들이 보입니다.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여성이 말합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김소연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1991년 12월 15일 서울 중구의 한 병원 앞에서 발견.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쪽지와 함께 1992년 6월 23일 미국 시애틀 가정에 입양. 김소연은 서류를 읽어 내려갑니다.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마치 뉴스를 읽듯이.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병원 CCTV도 당시에는 없었고요. 경찰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려진 아이 중 하나였죠. 버려진 아이 중 하나. 이 말이 제이슨의 귓가에서 울립니다. 혹시 같은 시기에 같은 병원에서 발견된 다른 아이들은요? 제이슨이 묻습니다. 있죠. 1991년에만 전국적으로 2,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유기되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해외로 입양되었고요. 2,500명. 제이슨은 숫자에 압도됩니다. 그럼 제 생물학적 부모를 찾을 가능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습니다. 김소연은 미안한 표정도 짓지 않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이런 대화를 해왔습니다. 쪽지에 이름만 있었고 다른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도 있지만 등록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도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자신이 버린 자식인데 30년이 지나 갑자기 나타난 자신을 반가워할 리 없다는 것을. 그럼 저는 뭘 할 수 있죠? DNA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당시 고아원 기록을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이슨은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며칠 후 제이슨은 자신이 태어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찾아갑니다. 서울 중구. 오래된 동네입니다.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새로 지어진 현대식 빌딩들. 제이슨은 그 병원이 있던 자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병원은 이미 없습니다. 10년 전에 폐업했고 지금은 편의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가 내가 버려진 곳. 제이슨은 편의점 앞에 서서 중얼거립니다. 사람들이 그를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 도시에서 그는 투명한 존재입니다. 제이슨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형광등 불빛, 냉장고 소음, 그리고 라면 냄새. 뭐 찾으세요? 점원이 한국어로 묻습니다. 제이슨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는 한국어를 할 줄 모릅니다. 자신의 모국어를. 그는 그냥 고개를 젓고 밖으로 나옵니다. 밤이 되어 제이슨은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1000만 명의 사람들. 그중 어디선가 자신을 낳은 사람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하지만 결코 만날 수 없는. 제이슨은 입양인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서울 이태원의 작은 카페. 매주 화요일 저녁 한국계 해외 입양인들이 모입니다. 미국에서 온 사람, 프랑스에서 온 사람, 스웨덴에서 온 사람. 얼굴은 한국인이지만 말은 영어, 프랑스어, 스웨덴어를 합니다. 처음이세요? 한 여성이 제이슨에게 다가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짧은 머리의 여성입니다. 네, 저는 제이슨이고요. 전수지예요. 본명은 박수진이지만 뭐 이제는 수지가 더 익숙해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수지는 유창한 영어로 말합니다. 약간의 프랑스 억양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 뿌리 찾으러 온 거예요. 당신도? 네. 찾았어요? 아니요. 그럴 줄 알았어요. 수지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 90%가 못 찾아요. 기록이 없거나 가짜거나 아니면 부모가 만나주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크 40대 초반 스웨덴에서 온 입양인. 전 어머니를 찾았어요. DNA 검사로. 근데 어머니는 저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 아이를 낳은 적 없다고. 전화를 끊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합니다. 하지만 눈빛은 아직 아픕니다. 에밀리 20대 후반 미국에서 온 입양인. 전 제 이름이 3번 바뀌었어요. 한국 이름, 고아원 이름, 그리고 미국 이름. 이제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손으로 커피잔을 꽉 쥡니다. 어떨 땐 제가 진짜 존재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세 개의 이름을 가진 유령 같은 기분이에요.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도 같은 기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한국인? 미국인? 프랑스인? 한 남자가 묻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수지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사이에 끼인 사람들이에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한국에 오면 외국인 취급받고, 미국에 있으면 아시아인 취급받고. 우리는 영원한 이방인이에요. 침묵이 흐릅니다. 제이슨은 이들을 보며 깨닫습니다. 자신만이 이 혼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것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며칠 후 수지가 제이슨에게 제안합니다. 국가기록원에 가볼래요? 거기 가면 옛날 입양 기록들이 있어요. 국가기록원. 정부 청사 같은 큰 건물입니다. 제이슨과 수지는 열람실에 앉아 마이크로필름을 돌립니다. 1991년의 입양 기록들. 화면에는 이름들이 끝없이 지나갑니다. 김땡땡, 이땡땡, 박땡땡. 숫자처럼 나열된 아이들의 이름들. 보세요. 수지가 화면을 가리킵니다. 1991년 한 해에만.
6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됐어요. 대부분 미국, 프랑스, 스웨덴. 한국은 그때 세계 최대의 아동 수출국이었어요. 아동 수출국. 이 단어가 제이슨의 가슴을 찌릅니다. 우리는 수출품이었던 거예요. 수지가 조용히 말합니다. 한 명당 입양 수수료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됐어요. 국가 경제가 어려웠으니까. 달러가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낸 거예요. 제이슨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자기 이름도 찾습니다. 김민준. 1992년 6월 23일 출국. 목적지 미국 시애틀. 그 옆에는 간단한 메모. 건강 상태 양호.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제이슨은 자신의 인생이 이 한 줄로 요약된 것을 봅니다. 우리는 통계였어요. 수지가 말합니다. 얼마나 빨리 처리했는지,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그게 성과였어요. 누구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행복할지, 상처받을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들을 봅니다. 자기 전후로 출국한 아이들. 그 중 하나가 눈에 띕니다. 1991년 12월 20일 발견. 이름 미상. 입양 실패. 이후 기록 없음. 이름 미상. 미상. 알 수 없다. 이 아이는? 제이슨이 묻습니다. 이름이 없었나 봐요. 수지가 대답합니다. 가끔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아무 정보 없이 버려진. 이름도 생년월일도 아무것도. 그런 아이들은 입양도 어려웠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럼 이 아이는? 아마 고아원에서 자랐겠죠. 아니면 다른 곳으로 보내졌거나. 기록이 없으니 알 수가 없어요. 제이슨은 그 이름 없는 아이를 생각합니다. 자신은 적어도 김민준이라는 이름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것마저 없었습니다. 미상. 이 두 글자가 제이슨을 따라다닙니다. 제이슨은 자신이 발견된 바로 그 병원에 옛 기록 보관소를 찾아갑니다. 병원은 폐업했지만 기록은 구청 지하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이슨은 며칠간의 설득 끝에 열람 허가를 받습니다. 지하 창고, 습한 공기, 곰팡이 냄새, 그리고 먼지 쌓인 상자들, 형광등이 깜빡거립니다. 1991년 기록은 저쪽입니다. 구청 직원이 가리킵니다. 30분 안에 나오세요. 6시에 문 닫습니다. 제이슨은 혼자 남습니다. 그는 상자를 하나씩 열어봅니다. 환자 기록, 수술 기록, 그리고 유기 아동 기록. 1991년 12월. 제이슨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파일을 열어봅니다. 12월 15일. 새벽 5시 30분경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영아 발견. 남아 추정 생후 6개월. 파란색 담요에 쌓여 있음. 쪽지 동봉. 이 아이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경찰 신고 완료. 아동복지시설 인계. 그게 전부입니다. 제이슨은 그 짧은 기록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한마디가 자신에 대한 친어머니의 유일한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저 잘 부탁드립니다. 제이슨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종이 위에 글씨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기를 수 없어서, 당신이 선택할 수 없어서, 그래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제이슨은 그 페이지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록들도 확인합니다. 12월 20일 새벽 6시경 병원 뒷문에서 영아 발견. 여아 추정 생후 3개월. 흰색 천에 쌓여 있음. 쪽지 없음. 이름 없음. 경찰 신고 완료. 아동복지시설 인계. 이름 없음. 제이슨은 멈춥니다. 이것이 그 아이입니다. 국가기록원에서 본 이름 없는 아이. 12월 25일 영아. 미상. 건강검진. 완료. 이상 없음. 입양 대기 명단 등록. 1월 10일 영아 미상.
입양 상담 3건 모두 불발. 이름 및 출생 정보 푸제로 입양 어려움. 2월 15일 영암 이상 사랑고아원으로 이송. 그리고 기록이 끝납니다. 제이슨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입양되었을까요? 아니면 제이슨은 그 파일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창고를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자 석양이 보입니다. 서울의 하늘은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제이슨은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봅니다. 김민준, 미상. 같은 병원 앞에서 닷새 차이로 버려진 두 아이. 한 명은 이름이 있었고 한 명은 없었습니다. 한 명은 미국으로 갔고 한 명은 한국에 남았습니다. 한 명은 제이슨 리가 되었고 한 명은 여전히 미상입니다. 제이슨은 생각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이름이 없었다면, 만약 쪽지가 없었다면 자신도 그 아이처럼 되었을까요? 운명은 이렇게 얇은 종이 한 장, 이름 3글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이슨은 호텔 방에서 노트를 펼칩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합니다. 김민준. 그 아래에 그는 상상으로 또 다른 이름을 만들어 봅니다. 이름 없는 그 아이를 위한 이름을. 박서연. 왜 이 이름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마음에 떠오른 이름입니다. 서쪽의 연꽃. 아름답고 고요한 이름. 제이슨은 두 이름을 나란히 적어봅니다. 김민준, 박서연. 하나는 진짜 존재했던 이름. 하나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름. 하지만 둘 다 이제는 사라진 이름입니다. 제이슨은 DNA 검사 결과를 받습니다. 입양기관 사무실. 김소연 사회복지사가 봉투를 건넵니다. 일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녀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5,000명 중 어느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 사촌도 없습니다.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다릅니다.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김소연이 말합니다. 기다리는 수밖에요. 누군가 나중에 등록할 수도 있고. 하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제이슨은 사무실을 나옵니다. 복도를 걷다가 한 방 앞에서 멈춥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아이 기록 좀 보세요. 또 이름이 없네요. 요즘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요. 병원이나 경찰서 앞에 그냥 버려지는 경우. 쪽지도 없이. 제이슨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두 사회복지사가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하죠? 일단 임시 이름 붙이고 고아원에 보내야죠. 입양은 어렵겠지만. 제이슨의 심장이 뜁니다. 2026년에도 여전히 이름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제이슨은 수지에게 전화합니다. 수지, 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무슨? 우리가 그냥 사라지면 어떨까? 이름도 버리고 신분도 버리고. 제이슨, 무슨 소리야? 난 제이슨도 아니고 김민준도 아니야. 둘 다 진짜가 아니야. 그럼 난 뭐야? 차라리 아무것도 아닌 게 낫지 않을까? 제이슨. 수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도 그런 생각해봤어. 매일 해.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의미? 무슨 의미?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의미 아닐까? 제이슨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며칠 후 제이슨은 그 고아원을 찾아갑니다. 이름 없는 아이가 보내진 곳. 고아원은 이미 폐쇄되었습니다.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잡초가 무성한 마당. 제이슨은 철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빈 복도, 낡은 벽, 그리고 작은 방들. 한때 수십 명의 아이들이 살았던 곳. 거기 뭐 하세요? 누군가 묻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입니다. 아, 저는 옛날에 이 고아원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여기 고아원이었죠. 10년 전에 문 닫았어요. 혹시 여기 살았던 아이들은 다들 어디 갔겠어요. 입양되거나 자립해서 나갔거나. 이제 다 어른이 됐겠죠. 이름 없는 아이들도 있었나요? 할머니가 제이슨을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왜 그런 걸 물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있었죠, 몇 명. 이름 없이 들어온 아이들. 그 아이들은 고아원에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원장님이. 하지만 그 아이들은 잘 자라지 못했어요. 왜요? 이름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아세요? 다른 아이들은 적어도 자기 이름은 있었어요. 버려졌어도 이름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름도 없는 아이들은 자기가 진짜 존재하는지도 의심했어요. 할머니의 눈이 촉촉해집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 92년생이었나? 이름이 없었죠. 고아원에서 수미라고 이름 지어줬는데 그 아이는 그 이름을 거부했어요. 이건 내 이름이 아니야 라고. 계속 그랬어요. 그 아이는 15살 때 고아원을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연락도 없고. 살아 있을까요? 제이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제이슨은 다시 노트를 펼칩니다. 그리고 써 내려갑니다. 김민준, 제이슨 리, 박서연, 수미, 그리고 미상. 이름 없음. 진짜 이름. 가짜 이름. 있었던 이름. 없었던 이름. 제이슨은 깨닫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식별자가 아닙니다. 이름은 존재의 증명입니다. 이름은 누군가 나를 생각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름은 내가 사랑받았다는 혹은 적어도 인식되었다는 흔적입니다. 이름 없는 아이들은 그것마저 박탈당했습니다. 제이슨은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닫습니다. 비록 버려졌지만 이름은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누군가 자신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김민준. 이 이름은 증오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제이슨은 자신의 두 이름을 종이에 나란히 적어봅니다. 왼쪽에는 김민준, 오른쪽에는 제이슨 리. 하나는 한국어로, 하나는 영어로, 하나는 태어날 때 받은 이름, 하나는 새로 시작할 때 받은 이름. 제이슨은 두 이름을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둘 다 진짜이고 둘 다 가짜라는 것을. 김민준은 33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죽었습니다. 제이슨 리가 탄생하면서 김민준은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이슨 리도 완전히 진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뿌리는 김민준에 있으니까요. 그의 얼굴, 그의 피, 그의 DNA는 모두 김민준의 것이니까요. 제이슨은 자신이 둘 사이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김민준과 제이슨 리 사이, 한국과 미국 사이, 과거와 현재 사이,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제이슨은 입양인 모임에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 제 생물학적 부모를 찾지 못했어요. 제이슨이 말합니다. 아마 영원히 찾지 못할 거예요. DNA도 안 맞고 기록도 없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사람들이 그를 봅니다. 왜냐하면 깨달았거든요. 내가 찾던 건 부모가 아니었어요. 나 자신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제이슨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나는 김민준도 아니고 제이슨 리도 아니에요. 나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수지가 박수를 칩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칩니다. 우리 모두 그래요. 수지가 말합니다. 우리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칠 후, 제이슨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는 이름 없는 아이를 위한 작은 추모비를 만듭니다. 종이에 적은 것이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박서연 1991년 12월 20일 발견. 이름은 없었지만 존재했던 아이. 당신을 기억합니다. 제이슨은 그 종이를 폐쇄된 고아원 철문에 붙입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이름이 존재합니다. 제이슨은 부모님께 전화합니다. 엄마, 아빠, 제이슨,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따뜻하고 친근한 목소리. 잘 지내요. 엄마, 아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 한국 이름을 쓰고 싶어요. 가끔은 침묵이 흐릅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이요. 제이슨 리도 저고 김민준도 저예요. 둘 다 제 이름이에요. 물론이지 아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무엇으로 불리든 넌 우리 아들이야.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야. 제이슨은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제이슨. 아니, 민준아. 어머니가 서툰 발음으로 한국 이름을 부릅니다.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지만 그 노력이 제이슨의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제이슨은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봅니다. 그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생물학적 부모도 찾지 못했고 자신의 뿌리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과 같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같은 질문을 안고 사는 사람들을. 제이슨은 탑승권을 확인합니다. 이름 제이슨 리, 김민준. 그는 두 이름을 모두 적어 넣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둘 다 제 자신이니까요. 시애틀로 돌아온 제이슨은 거울 앞에 섭니다. 같은 거울, 같은 얼굴, 하지만 다른 눈빛. 이제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낯설어하지 않습니다. 이 얼굴이 누구를 닮았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얼굴은 자신의 얼굴이니까요. 제이슨은 출근합니다. 회사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제이슨, 한국 여행 어땠어? 좋았어요. 많은 걸 배웠어요. 부모님 찾았어? 아니요. 하지만 괜찮아요. 동료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괜찮아? 네, 꼭 찾아야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이슨은 웃습니다. 진심으로. 주말 제이슨은 부모님 집을 방문합니다. 민준아. 어머니가 현관에서 그를 반깁니다. 여전히 어색한 발음이지만 그 이름을 부르려고 노력합니다. 엄마, 그냥 제이슨이라고 불러도 돼요. 아니야. 네 이름이잖아. 연습할 거야. 저녁 식사 중 아버지가 묻습니다. 한국에서 뭘 깨달았니? 제이슨은 잠시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요. 그게 뭔데? 저는 두 세계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아니 둘 다인. 그리고 그게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어머니가 제이슨의 손을 잡습니다. 넌 항상 특별했어. 알아요, 엄마. 이제는 정말로 알아요. 그날 밤 제이슨은 자기 방에서 노트를 꺼냅니다. 한국에서 쓴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칩니다. 김민준, 제이슨 리. 제이슨은 그 아래에 한 문장을 더 씁니다. 둘 다 나다. 그리고 나는 그 이상이다. 며칠 후 제이슨은 특별한 결정을 합니다. 그는 입양인들을 위한 작은 모임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시애틀에도 많은 한국계 입양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혼자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제이슨은 커피숍을 예약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지를 올립니다. 한국계 입양인 모임. 우리의 이야기를 나눕시다. 첫 모임에 5명이 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이고요. 한국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제이슨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에 다녀왔어요. 생물학적 부모는 찾지 못했지만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여성이 손을 듭니다. 저는 세러예요. 한국 이름은 이지은이고요. 저도 부모를 찾으려고 했지만 포기했어요. 왜요? 찾으면 뭐 하나요? 그들은 날 원하지 않았어요. 그게 답이잖아요.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찾는 건 그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다른 남성이 말합니다. 저는 맥켈이에요. 한국 이름은 몰라요. 기록에 없대요. 그래서 항상 뭔가 빈 것 같아요. 제이슨은 자신의 노트를 꺼냅니다. 이름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모임은 2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울고 웃습니다. 마지막에 한 여성이 묻습니다. 우리는 결국 뭐죠? 한국인? 미국인? 제이슨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우리예요. 어느 한 나라로 정의될 수 없는 두 세계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모두가 박수를 칩니다. 몇 달 후 제이슨은 여자친구 에밀리에게 프로포즈합니다. 에밀리, 나와 결혼해 줄래? 그럼요.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결혼식 때 이름을 뭐라고 할 거예요? 제이슨은 웃습니다. 둘 다요. 제이슨 리, 그리고 김민준. 둘 다 나니까요. 결혼식 날 제이슨은 턱시도를 입고 거울을 봅니다. 부모님이 옆에 서 있습니다. 수잔과 데이비드리. 아들, 넌 멋져. 아버지가 말합니다. 제이슨은 그들을 껴안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저를 선택해줘서. 그리고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줘서. 우리가 더 고마워. 어머니가 눈물을 닦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이 되어줘서. 결혼식이 끝나고 제이슨과 에밀리는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목적지는 한국입니다. 한국? 왜? 에밀리가 묻습니다. 내 뿌리를 내게 보여주고 싶어서. 비록 모든 걸 알 순 없지만 내가 어디서 왔는지. 한국에서 제이슨은 에밀리를 데리고 그 폐쇄된 고아원 앞으로 갑니다. 철문에는 여전히 그가 붙인 종이가 있습니다. 바래고 찢어졌지만 아직 거기 있습니다. 박서연, 당신을 기억합니다. 에밀리가 묻습니다. 누구예요? 이름 없는 아이예요. 나와 같은 시기에 버려졌지만 이름이 없었던. 난 그 아이를 위해 이름을 만들어줬어요. 에밀리는 제이슨의 손을 꼭 잡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제이슨과 에밀리는 입양인 모임도 방문합니다. 수지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제이슨. 그리고 이분이 에밀리? 네, 제 아내예요. 축하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모임에서 제이슨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답을 찾으러 한국에 왔었어요. 하지만 찾은 건 답이 아니라 질문이었어요. 이젠 괜찮아요. 인생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과 함께 사는 것임을 배웠으니까요. 시애틀로 돌아온 후 제이슨은 블로그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두 이름 사이 between two names. 그는 자신의 여정을 기록합니다. 입양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정체성에 대해, 뿌리에 대해. 블로그는 천천히 독자를 얻었습니다.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해요. 당신의 이야기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네요. 제이슨은 답합니다. 하나하나. 어느 날 한 댓글이 제이슨을 멈추게 합니다. 제 이름은 수미예요. 저는 이름 없이 태어났어요. 고아원에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당신의 글을 읽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이름도 진짜 내 이름이 될 수 있다고. 제이슨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답장을 씁니다. 수미, 그 이름은 진짜예요. 지금 당신이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도 해요. 당신은 수미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날 밤 제이슨은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칩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정리합니다. 나는 김민준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그 아이는 사라졌다. 나는 제이슨 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전부가 아니다. 나는 두 이름 사이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다. 제이슨은 펜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으로 시애틀의 밤 풍경이 보입니다. 빌딩의 불빛들, 차들의 행렬,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의 실루엣. 제이슨은 미소 짓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김민준도 아니고 제이슨 리도 아닌 그저 자기 자신으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5년 후 제이슨과 에밀리에게 딸이 태어납니다. 이름을 뭐로 할까? 에밀리가 묻습니다. 제이슨은 잠시 생각합니다. 소피아 민설이 민서. 한국 이름이에요. 아름다운 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딸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나가길 바라요. 에밀리는 웃습니다. 완벽해요. 제이슨은 딸을 안아 올립니다. 작고 따뜻한 무게. 소피아 민서. 너는 내 이름을 알고 자랄 거야.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넌 사랑받고 있다는 거야. 딸이 작은 손으로 제이슨의 손가락을 잡습니다. 제이슨은 창밖을 봅니다. 어디선가 자신처럼 이름을 찾아 헤매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선가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제이슨은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괜찮다고.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다고. 두세 개 사이에 있어도 괜찮다고. 당신은 당신이라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제이슨은 딸에게 속삭입니다. 민서야. 아빠가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이거야. 내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 넌 사랑받고 선택받은 아이야. 절대 잊지 마. 그날 밤 제이슨은 다시 노트를 펼칩니다. 마지막 문장을 씁니다. 이름은 시작이다. 끝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만들어간다. 매일 매 순간. 제이슨은 노트를 덮습니다. 그의 여정은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정. 이 이야기는 수천 명의 한국 입양인들의 진짜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어른 동화입니다. 1953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만 명의 한국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